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 이거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는 목적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두 가지 목적에 따라서 수행합니다. 자, 첫 번째는 비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그 얘기는 시장이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장 실패라는 얘기는 시장 기능에 그 민간한테 맡겼을 때 때로는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라면서 누군가가 엄청난 이득을 얻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를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경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원을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아무리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 가진 자들은 계속 더 큰 걸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3억짜리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6억이 되고 6억짜리가 12억 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요, 일주일 내내 뼈 빠지게 일하더라도 150만 원 가져간다. 상당히 불합리한 어떤 불평등한 어떤 소득 분배라는 얘기죠. 그래서 불평등한 소득 분배가 있다. 자, 이러한 그 소득 분배 구조를 좀 해결하려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적. 근데 이게 어쩐지 극단적인, 이거는 효율성을 높이겠다. 뭐 그런 얘기고, 얘는 사람들 간의 형평성을 좀 높여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비슷한 용어 같지만 사실은 극단적인 용어입니다. 효율성을 강조하는 나라를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는 거고, 형평성을 강조하는 나라를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자본주의 국가이죠. 그래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달성할 것인가 이거를 사회적 목표로 하는 겁니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치적 기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경우 어떤 것들이나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이제 이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먼저 시장 실패와 관련돼서 시장의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을 못하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랄 경우에 자연스럽게 자율 조정 기능에 따라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더욱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시장이 실패했다 해주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불완전 경쟁 시장, 그 중에서 이제 독점이라든가 과점 시장이 존재한다면 필연적으로 시장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예컨대 독점 시장일 경우는 공급자가 한 명이 시장이죠. 공급자가 딱 한 명이 시장일 경우에는 자기 혼자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을 지 맘대로 올리거나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가격을 자꾸 건들게 되면 소비자들의 어떤 원성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이 사람들은 이 생산량 조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가격을 건드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독점자 같은 경우는 물건을 많이 생산해 봐요. 그러면 생산자가 걔들밖에 없으니까 가격은 점점 떨어질 겁니다. 반대로 생산을 조금만 해봐요. 몇 개 안 해봐요. 그러면 서로 막 구입하려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생산하든 얘네들 매출액은 비슷할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생산하면, 예를 들어서 1000개를 생산하다가 100개만 생산해봐요. 그러면 물건을, 재료를 10개 구입하다가 1개만 구입해야 되는 거죠. 또한 사람을 10명 채용하다가 1명만 채용해도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부 다 10분의 1씩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챙겨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그 어떤 시장 실패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재가 있는데, 공공재라는 것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아니면은 교량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공공재가 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비경합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함께 소비하더라도 소비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다 함께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교량 같은 거 서로 이용하더라도 소비량이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비경합성이 있다.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비배제성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교량을 건너는 사람한테 너 세금 안 냈으니까 너 건너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거를 비배제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재화를 어떤 시장 주체, 민간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건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무임승차자의 문제 때문에. 무임승차자가 뭐냐면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누리려는 그러한 사고를 무임승차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다리 같은 거, 교량 같은 거 놓으면 뭐하냐? 나는 남들이 놓으면 그때 공짜로 이용하겠다. 내가 내 돈 들여서 굳이 이런 걸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남들이 건설해 놓으면 공짜로 이용하겠다. 이러한 사고 때문에 그 민간 주체한테 맡기게 되면 과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나서서 도로도 놓고 교량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공공재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이다. 얘는 어떤 사람은 우수한 정보를 갖고 있고 누구는 모른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누구는 국토교통부에 삼촌이 있어서 아주 우수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정상 이상의 엄청난 이득을 얻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겁니다. 이거 어쨌거나 이런 누군가가 엄청난 지불한 대가 이상의 엄청난 이윤을 얻는 상태, 이런 걸 이것도 전부 다 시장 실패 일종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니까 도덕적 해이라든가 역선택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일종의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이런 것들도 일종의 뭐라고요? 정보의 비대칭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효과는 잠시 후에 하겠지만 어떤 사람의 행위가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제3자한테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주고도 그에 대한 보상을 안 하거나 대가를 못 받는 경우 있죠. 이런 거를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필연적으로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라면서 누군가가 엄청난 이득을 얻어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거 조금 이따 정리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생산비가 점점 절감되는 그러한 효과를 규모의 경제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지역에 이마트 같은 게 하나 들어섰다. 걔네들은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대량으로 판매하죠. 그러면 대량으로 구입할 때는 거의 막 무진장 싸게 구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소위 선물 계약 이런 형태로 갖고 미리 농작물이 자라기도 전에 미리 계약을 트는 거 아닙니까? 한 포기당 10원 이렇게 해서, 그런 다음에 농작물이 다 자라면 그 노란 차 끌고 와서 왕창 다 뜯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싸게 팔더라도 그 지역을 완전히 석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 독점이 따집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이 대표적인 시장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이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외부 효과 관련돼서는 부동산과 관련돼서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외부 효과라는 것은 시장 외부 효과라고 하는데 시장 내부 효과는 뭐냐? 시장 내부 효과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 간에 누군가한테 손해를 입혔다. 예를 들어서 사과를 100개 팔았는데 5개가 썩은 걸 줬다는 얘기죠. 썩은 거. 그러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나요? 당장 돌려 가져가라. 아니면 돈을 깎아달라. 이렇게 하겠죠. 이런 식으로 거래 당사자 간에는 누군가한테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입혔을 때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하거나 대가를 받을 겁니다. 그게 결국은 시장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거래량에 다 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시장 내부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 내부 효과. 그럼 시장 외부 효과는 뭐냐? 외부 효과는 거래 당사자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어떤 사람의 행위가 자신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입니다. 상관없는 자한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입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쨌거나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제3자라 하더라도 손해를 입혔으면 당연히 보상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이익을 줬으면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 있죠. 이런 상태를 시장 외부 효과를 하는 겁니다. 이 거래 행태상, 거래라기보다는 그러한 행위의 행태상 보상을 안 하거나 아니면 대가를 못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여기에는 외부 효과는 크게 두 가지 형태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외부 경제다. 이렇게 해볼게요. 외부 경제. 얘는요, 외부 불경제다. 불경제. 또 외부 경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정의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를요, 부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정의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외부 불경제는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몇 번 예를 들은 것처럼, 여기에 강의 상류가 있는데, 강의 상류에서 화학 공장을 하는 사람이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오염물질이 나오죠? 오염물질을 강에다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얘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제3자인, 양식업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물고기가 다 죽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얘들한테 상당한 손실을 입혔네요.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의도한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손실을 입혔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형태로든 보상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뭐 소송을 해라. 아니면 내가 잘못했는지 네가 뭐 입증해라 뭐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해갖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 안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를 외부 불경제라는 겁니다. 외부 불경제.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럼 만약에 화학 공장이 보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보상을 하고 얘들이 생산했다면 생산량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보상 안 하고 생산하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과대 생산되면서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이득을 얻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자체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공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세를 잔뜩 부과해서 얘들한테 나눠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부담금 같은 거 부과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런 데다 공장 차린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폐수 방지설을 해라. 폐수 방지설 같은 거 하게 되면 공장 허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다. 그러니까 공장 차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지역 지구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방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누구한테 의도하지 않았지만 손실 입혔으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간단한 논리. 근데 여기까지는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요것들은 약간 좀 어려운 편이지만 그래도 간혹가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래프를 가지고, 이게 뭐냐면 공급 곡선인데, 공급 곡선은 경제학에서 생산비 곡선입니다. 자기네들도 그만큼 생산비가 들어갔으니까 받고자 하는 가격들을 쭉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보상을 했다면 생산비가 더 커졌겠죠? 생산비가 더 커졌을 겁니다. 이렇게 더 커졌겠죠? 이게 바로 그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비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요거밖에 안 나갔으니까, 사적 비용은 요거밖에 안 나갔으니까 수요 곡선 이렇게 된다면 요 차이만큼 단위당 이만큼씩 조세를 부과하겠다 뭐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요때는 사회적 비용이 뭐보다 크다고요? 사적 비용보다 크다. 사적 비용보다 크니까 요 차이만큼을 뭐 하겠다고요? 조세를 부과하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할게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지저분한 주택가입니다. 지저분한 주택가인데 어떤 사람이 여기다 멋진 가든을 딱 차리면서 들어온 입구를 도로도 딱 깔고 공원도 녹지 공간도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아주 쾌적해지고 교통도 아주 편리해졌네요. 도로도 깔고 하니까. 자, 그러면 얘들한테 상당한 이익을 준 거죠. 그러면 이익을 줬으면 그에 따른 뭘 받아야 돼요?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가를 못 받고 있는 상태 있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요? 외부 경제 혹은 정예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뭐 가든 주인이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줄려나요? 절대 안 줄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외부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의도하진 않았지만 애들한테 이익을 줬으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보상을 하고 대가를 받고 가든을 차렸다면 더 커졌겠죠. 가든이. 그게 바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대가를 못 받고 생산하니까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되면서 얘네들은 엄청난 이득을 얻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서서 해결하는데 얘네들한테 돈을 받아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정부가 나선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외부 경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어떤 사람의 행위가 주변한테 이익을 준 거 아닙니까? 주변의 다수들한테 이런 거를 공익이다 해줍니다. 공익. 공공의 이익을 준 거 아닙니까? 원래 도로를 내거나 녹지공간 같은 거 만드는 걸 누가 해야 돼요? 정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얘들이 대신해 준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얘들한테 돈을 받아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생산량보다 과소 생산하고 있으니까 얘네들한테 좀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얘네들한테 조세를 좀 감면해 주겠다. 아니면 보조금 같은 거 지급하겠다. 그러면 얘들은 이제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여기까지가 정리되시면 되는데 요걸 굳이 또 그림의 형태로 알아본다면 이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효용 곡선이다. 아니면 편익 곡선이다.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어떤 그 부동산이라든가 어떤 재화를 구입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그 편익, 만족감, 효용 이런 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가로 공급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근데
이 지역에서는 누군가가 훨씬 더 큰 편익을 누리고 있다 그런 얘기죠. 훨씬 더 큰 편익을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요거를 사적 편익이다. 예를요 사회적 편익이라 한다면 요 차이만큼을 대가로 지불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 차이만큼을 뭐 조세를 부과하거나 조세를 감면해 주거나 보조금 지급하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는 큰 상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차이만큼을 어떻게 했다고요? 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것들은 나중에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따지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암기하는 게. 그래서 그 정소부다 해갖고 이렇게 정의 외부효과일 경우는 과소 생산되고 부의 외부효과일 경우는요 과대 생산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정소부다. 그 다음에 이때는 정사편이다. 정사편. 그 다음에 부사비.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부사비다. 항상 사회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됩니다. 정의 외부효과일 경우는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딱 기억하시면은 이 비용 측면에서는 거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작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부의 외부효과일 경우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죠.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편익 측면은 거꾸로 해주면 됩니다.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작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소부다, 정사편, 부사비 이런 식으로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그대로 암기하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이런 거 시험장에서 일일이 생각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다 보면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있고 또한 시간도 꽤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주로 이제 외부 경제는 휨피 현상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Freeze in my front yard. 그래서 제 발레 앞마당에 이렇게 호수 같은 게 들어왔으면, 지하철 같은 게 들어왔으면 얘는요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얻으려는 그러한 지역 이기주의를 휨피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요 님비 현상과 밀접히 관련돼 있다. Not in my backyard다 해서 절대 내 뒷마당에 뭐가 들어왔는데요? 원자력 발전소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화장터 같은 게 들어오면 안 된다. 보상도 못 받으면서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지역 이기주의를 님비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생산과 관련돼서 외부 효과를 주로 얘기했는데 우리 소비와 관련돼서도 얼마든지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미니스커트 입은 이쁘장한 여자가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 그럴 경우는 주변 사람한테 상당한 이익을 주는 거죠. 막 남자들이 좋아하면서 뭐 쓰러진다 이런 거는 일종의 이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정의의 외부 효과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놔둡니다. 근데 이제 소비와 관련돼서 부의 외부 효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버스 정류장 한복판에서 담배 피우고 있다 그러면 주변 사람한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합니다. 그런 지역은 금연 정류장이다 해서 담배 못 피게 한다든가 이게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내용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정부 실패라고 있는데 정부 실패는 뭐냐? 정부가 이러한 시장 실패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개입했는데 오히려 시장 실패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뭐라 한다고요? 정부 실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쭉 읽어보시면서 뭐 안 좋은 그 정책을 피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어떤 걸 좀 알아보냐면 토지 정책을 좀 알아볼게요.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토지 정책이라고 하는데, 자, 토지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개입합니다. 세 가지 목적으로 개입하는데, 자, 구체적인 정책 수단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토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인 수단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이용 과정에서 이걸 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용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이런 지역은 투기가 극성이니까 토지 거래 허가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맡아라.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이용 과정에서 규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여러 가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라든가 주택거래 신고제, 용도 지역지구제 이런 거 전부 다 이용 과정에서 규제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 개입이다. 간접적 개입은
그야말로 이렇게 정부가 어떤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서로 조세라든가 금융수단 이런 걸 동원하는 겁니다. 투기가 극성이니까 세금을 왕창 부과하겠다, 아니면 대출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한다든가, 이와 유사한 뭐 부담금을 부과한다든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죠. 그다음에 각종 행정상 여러 가지 행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적제도, 공시제도를 보다 잘 정비해 갖고 소유권 이동을 원활하게 하겠다. 이런 거 전부 다 간접적 개입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 개입은 그야말로 정부가 토지 시장에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형태 있죠. 이런 것들을 직접적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기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이라든가 공영 개발, 그다음에 공공 임대 보유라든가 토지 은행 제도, 그다음에 특히 주의할 것은 임대료 규제라든가 분양가 규제, 이런 것들은 이 임대료 규제는 니네들 이거 이상 받지 말아라 이렇게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 과정에서 규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도 일종의 부동산학자들은 직접적 개입 쪽에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라든가 분양가를 규제한다는 얘기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그냥 변경시킨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가격을 이거 이상 못 받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예 가격 체계 자체를 뒤바꿔 놓는다 해갖고 요거를 직접적 개입 쪽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토지와 관련된 문제 중에 보통 이제 이용 과정에서 규제하는 것 중에 지역지구제라고 있는데, 요게 그래도 뭐 중요성이 좀 있는 거라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역지구제는 이러한 지역은 주거지역이다, 이런 지역은 상업지역이다, 이런 지역은 공업지역이다, 이런 지역은요 녹지지역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서 그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지역지구제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로 정책을 펴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 공법에서 공부할 내용이고, 여기서는 이러한 지역지구제를 실시했을 때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나 그런 측면을 따져보는 겁니다. 예컨대 여기가 뭐가 있냐면 주택가가 있는데 내 땅이라고 연탄 공장을 딱 차렸다. 그러면 남들한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에 따른 뭐 보상을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보상을 안 하려고 한다 이런 거를 외부 불경제다, 아니면 부의 외부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시장 실패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자, 니네들은 이런 식으로 이런 지역은 전용 주거지역이다. 이게 대표적인 지역 지구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니네들 이런 데다 연탄 공장 차리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규제한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나? 뭐 그런 측면을 좀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결정돼 있었는데, P0, 얘는요, Q0. 만약에 이런 데다 공장 차리면 안 돼 이렇게 한다면 아주 공장 같은 거 차리면 안 된다 하니까 동네가 아주 쾌적한 동네로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지역에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이 갑자기 많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이렇게 갑자기 증가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증가할 수 있겠네요. 이게 바로 단기적인 효과가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하는 바람에 가격이 막 급등할 수 있는 거죠. 사람 막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급등한 상태에서 이제 끝난 거죠. 이게 바로 단기적인 효과입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이 기존에 있는 부동산들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잠만 자고 일어나면 가격이 막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이거를 여기서는 사전적 독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종의 이제 불로소득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똑같은 아파트가 있는데 누구는 전용 주거지역으로 묶어놓고 누구는 공업지역으로 묶어놨다. 그러면 누구는 이득 보고 누구는 손해본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역 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 가장 큰 문제가 그런 문제고, 이게 어쨌거나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서 기존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끝난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지역의 가격이 막 급등했죠. 급등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뭐 어디다 짓든 생산비가 비슷하다면 이런 데다 막 빈 땅만 생기면 아파트 지어대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증가하는데 요거는 아파트 짓는 데 시간이 꽤 걸리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장기 공급이 계속 증가하면서 옛날보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점점 떨어질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옛날보다 좋은 안은 계속 들어오겠죠. 요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비용 불변 산업입니다. 비용 불변 산업이라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산비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는 옛날 가격이 될 때까지 공급이 계속 증가합니다. 옛날 원래의 수준이 될 때까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비용 증가 산업이 일반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어쨌거나 그 생산비가 옛날하고 똑같을 수는 없죠. 여기는 땅 가격도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옛날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비용이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가격을 받아서 손해가 나죠.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높은 가격을 받아야 손해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생산비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요 정도 증가하다 딱 멈추게 됩니다. 이건요 비용 증가 산업이 되겠네요. 비용 증가 산업은 원래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삼성 레미안이 여기 있는 땅을 다 구입해 갖고 아파트를 한 뭐 1000동을 짓는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1000동을 짓게 되면 재료를 막 대량으로 구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재료를 대량으로 구입하게 되면 아주 싸게 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수박을 한 통 구입할 때는 10,000원에 구입하지만 아저씨한테 내가 그러는 겁니다. 아저씨 여기는 수박 다 주세요. 7,000원씩에. 그러면 아저씨도 얼른 팔고서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구입할 때는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규모의 경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면 옛날 가격을 받아서도 이익이 생긴다는 얘기죠. 아파트 더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도 초과이익이 생기니까 그러면 공급이 더 증가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건 비용 감소 산업이 되는 겁니다. 옛날보다 생산비가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옛날보다 낮은 수준이 될 때까지 공급이 증가하는 바람에 원래보다 낮은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이러한 형태 됩니다. 이게 이제 지역지구제의 효과인데 이런 내용 좀 중심으로 좀 알고 계시고 그 장단점은 한번 어렵지 않은 얘기니까 특히 중요한 거는 단점 중에 누구는 사전적 독점력을 부여하고 누구는 그런 독점력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런 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하면 자원 배분은 효율적으로 진행될지언정 그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큰 약점,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이때 이렇게 소유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제도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바로 개발권 양도제도입니다. 근데 이 개발권 양도제도는 그 외국에서 사적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나온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개발권 양도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원래 사적지를 보호할 목적으로 나온 제도입니다. 사적지가 있는데 이 근처에 50층, 30층짜리 건물이 막 질비하다면 사적지의 본래 기능이 훼손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 반경 몇 킬로까지는 3층 이상은 짓지 말아라. 이렇게 규제할 수 있겠네요. 이게 넘어가는 지역은 이렇게 뭐 10층까지도 지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규제한다면 자, 비슷한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데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득 본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누구는 손해보고 이득 본다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그 지역지구제는 큰 틀에서 본다면 이런 지역은 개발하겠다, 이런 지역은 보존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지역을 뭐 보전지역이다, 이런 지역을요 상대적으로 개발지역이라 한다면 그러면 이런 지역의 땅 소유자는 손해나고 있고 이득 보니까 얘네들한테는 개발권이라는 증서를 지급합니다. 개발권을. 근데 요거는 개발권이 있다고 해서 자기 땅을 개발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종의 유가증권 형태로 타인에게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개발권입니다. 근데 얘네들한테는 개발권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안 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만약에 이 개발지역의 땅 소유자가 정부가 정한 토지용의 상한선, 다시 말하면 용적률, 건폐율 이상의 개발을 원한다. 추가적인 개발을 원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개발권이 있으면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개발권. 그러면 얘는 개발권이 없죠. 개발권 있는다 해서 사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팔을 수가 있는 거죠. 양도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손해나는 부분을 개발권 팔아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기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요 개발권 양도제도 해줍니다. 자, 요거는 뭐 토지 소유자 간의 형평성을 높일 수가 있지만 소유자 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지만 요거는 정부가 정한 토지용의 상한선 이상의 개발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자들은 막 개발권 자득 사들여갖고 엄청나게 높은 건물 짓거나 막 난개발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그러한 어떤 토지용은 될 수가 있다. 그러한 단점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뭐 더 좋은 뭐 장점이 있고 이렇게 한쪽이 장점이면 다른 쪽은요 단점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있는데 개발이익 환수는 저 협의회 좁은 의미에는 정부가 이제 공공사업이 있죠. 여러 가지 국책사업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주변 지역에 철로를 놓거나 뭐 도로를 내거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주변 지역의 땅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개발이익이라는 겁니다. 개발에 따른 이익, 협의로. 근데 그러한 개발이익은 일종의 그 개발의 주체인 정부가 주변 사람한테 이익을 줄 목적으로 이렇게 개발한 건 아니죠. 근데 결과적 이익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거나 이익을 줬으니까 대가를 받아야 되죠. 대가를 못 받는다. 이런 거를 일종의 외부 효과다. 외부 경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예, 이런 목적으로 회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도 회수하겠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얻는 이득은 일종의 불로소득이죠. 불로소득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것은 상당히 불공평한 소득 분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걸 해결하려고 정부가 개입해서 이거를 환수하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이 환수하는 논리는 클라크라는 사람은 환수하는 방법을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얘기해 봤는데 어떤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려고 한다. 요즘에 신도시는 대부분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이제 수용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사들이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자, 이때 이제 개발이익은 이런데 강제로 사들이니까 이런 땅 소유자들은 개발이익을 볼 여지가 없는 거죠. 주변에 있는 땅 소유자들이 개발이익을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개발이익이 있는 지역까지 왕창 다 수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왕창 이렇게 하는 것을 초과 매수법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상세법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세법은 어쨌거나 이 어떤 사람이 땅을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땅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 대해 보상금 줄 때 5억이 계산되는데 5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 뭐가 생긴다고요? 개발이익이 생긴다면 개발이익을 까고 주겠다는 얘기죠. 이런 걸 상세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직접 부과법은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수익자 부담금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직접 부과법이라는 거고, 토지 국유화법은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시행하기가 매우 곤란한데 어쨌거나 전부 다 국가 소유를 한 다음에 임대하는 형태로 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토지 국유화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자, 직접적 개입 방법은 정부가 직접 토지 시장에 수요자나 공급자가 돼서 개입하는 그러한 형태를 뭐라고요? 직접적 개입이다 해줍니다. 여기는 토지 구획정리사업, 공영개발사업이라든가 토지은행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토지 구획정리사업은 우리 공법에 따르면 환지 방식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환지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공영개발 같은 경우는요, 요거는 매수 방식 혹은 수용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은행제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리고 환지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자, 어떤 지역을 예를 들어 도시를 개발하겠다 그러면 거기 있는 땅 소유권을 전부 다 형식적으로 이전받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택지를 개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성공사 하는 거죠. 도로도 깔고 공원도 만들고 철로도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녹지공간도 만들고 그런 다음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원래의 소유자한테 되돌려주는 거죠. 옛날 가격에 비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한다면 매수 방식은 공영개발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아예 토지 소유권을 전면 매수하는 겁니다. 완전히 사들이는 거죠.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택지 조성공사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보통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주로 건설업자한테 매각하는 그러한 형태를 공영개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토지 공영개발이다. 택지 공영개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토지은행제도는 지금 당장 무슨 도시를 만들겠다 아니면 뭐 도로를 깔겠다 이렇게 아니라 먼 미래에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지금 사놓을 수 있죠. 아니면 먼 미래에 토지 수급 불균형이 있을 걸 예상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토지가 부족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미리미리 그 땅을 사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토지주택공사에서. 그래서 LH공사에서. 그래서 미리미리 사놨다가 나중에 개발 수요가 발생하면 그때 써먹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것을 토지은행제도로 하는 거니까 그 장단점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이번엔 주택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택정책은 크게 이제 대부분 이제 불공평한 소득분배를 해결하려고 정부가 개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이 소외되는 사람 없이 다 모두 다 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주로 이제 저소득층, 무주택자들 이런 사람들 상대로 해서 주로 정책을 펴는 게 대부분 주택 정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임대와 관련된 정책이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분양과 관련된 정책이 있는데 먼저 임대와 관련된 정책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니네들 이거 임대료 이거 이상은 받지 말라는 얘기죠. 이걸 임대료 규제라는 겁니다. 임대료 규제. 예컨대 30평대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한 50만 원 월세 내는 게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네들 30만 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뭐 규제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나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순기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 원래 50만 원 내던 걸 30만 원 이상 못 받게 하니까 이 공급자들은 임대사업자들은 그 돈도 안 되니까 당장 때려치려고 하는데 당장 어떻게 때려칩니까? 왜냐하면 임대 차익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설사 내가 원룸 사업하고 있는데 그 임대료 많이 못 받게 한다고 당장 때려치면 그 어떻게 원룸 그 덩그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다른 용도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누구 하나 혜택을 못 보는 안 좋은 제도로 바뀔 수가 있다. 다 안 좋은 기능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왜 그런가 보겠습니다. 이 장기적인 효과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만나는 점에서 균형 임대료와 균형 수급량이 결정돼 있었는데 이걸 균형 시장 임대료라 쳐볼게요. 그래서 요 임대료 자체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니네들 장기적인 효과입니다. 니네들 이거 이상은 받지 말아라. 규제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규제 임대료 하는 겁니다. 이거 이상은 받지 말아라. 그래서 이거를 임대료 상한제 아니면 최고 가격제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임대를 낮은 임대료밖에 못 받게 하니까 공급자들은 계속 공급량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때려치겠다 아니면 다른 용도를 전환해서 다른 용도로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임대료가 이렇게 낮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량이 계속 늘어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만큼 수요가 초과됐다. 다시 말하면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주변에 널려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한 어떤 행태들이 자꾸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사업 해봐야 돈도 안 되죠.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기피하려고 할 것이고 기존에 그 임대사업 하는 사람들도 임대사업 해봐야 주택으로 임대해봐야 돈도 안 되죠. 다른 뭐 상가로 임대할 수 있으면 해보자.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애들 보고 쓰게 하는 게 낫겠다. 돈도 안 되는 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예전에는 임대료가 비쌀 때는 세입자가 와서 도배지 같은 거 교체해달라. 뭐 언론은 교체해줬는데 지금은 너 아니라도 들어올 사람이 널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질적 수준이 매우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에 널려있죠. 그러니까 집 구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데 전근 가더라도 거기도 마찬가지 집 구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출퇴근하다 보니까 주거 이동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안 나가도 돼야 될 사회적 비용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낭비가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을 구할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식구 기준으로 20평이면 딱 좋은데 에라 이번 기회에 50평짜리 빌려서 인간답게 살아보자 이런 식으로 과소비가 생길 가능성도 농후해집니다. 그 다음에 정부라든가 시장 입장에서는 소득세 수입이 당연히 감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임대사업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소득세 수입이 굉장히 컸는데 임대소득은 일종의 이제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깎아주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득 공제해 주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세 수입이 굉장히 컸는데 요즘 들어서는 임대사업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재정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암시장이 형성될 여지가 농후하죠. 결국은 이만큼 임대료 규제하게 되면 공급하고자 하는 양 이만큼 아닙니까? 근데 이만큼 양 수준에서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가격은 요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요 곡선 요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집주인을 살짝 불러서 내가 계약서에는 요걸로 써드릴게요. 그 대신 몰래 이만큼 더 드릴 테니까 기존의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들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암시장 같은 게 불법적인 시장이 형성될 여지가 농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이제
임대료 규제입니다. 결국은 임대료를 규제했더니 결과적으로 누구 하나 혜택을 못 보는 안 좋은 제도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임대료를 우리가 아예 공짜로 지원해 주겠다. 이거를 임대료 보조로 하는 겁니다. 자, 임대료 보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먼저 소비자들한테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급자한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비자한테 보조해 주는 건 예컨대 이렇게 그동안 월세를 60만 원 했었는데 이러한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갖고 저소득층을 찾아내서 그 적정한 자들한테 4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임대료 소비자 보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급자 보조는 이건 임대인들한테 돈 주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 사업 하려는 자들 있죠? 이러한 자들한테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 아파트 한 동 지는데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런 자들을 선정해서 한 동 지을 때마다 50억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논리를 뭐라고요? 공급자 보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비자한테 보조해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전에 60만 원 냈었는데 지금 40만 원 지원 받으니까 결국은 20만 원만 있더라도 똑같은 크기의 주택을 빌릴 수가 있는 거죠. 20만 원. 그러면 다른 재화에 비해서 임대료가 굉장히 싸진 꼴이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재화를 덜 소비하고 싼 놈을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걸 대체 효과라 하는 거고, 그리고 대체 효과는 없다고 치자. 그리고 옛날하고 똑같은 양을 다른 재화가 됐든 임대주택이 됐든 똑같은 양을 소비하게 되면 돈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가 20만 원만 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재화가 됐든 이 재화가 임대주택이 됐든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소득 효과라는 겁니다.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 이러면서 임대주택 소비량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그런 걸 노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10평짜리, 13평짜리 너무 열악하죠? 조금 넓은 집에 가서 살아라. 그 다음에 달동네에 있는 아파트 이런 것들, 주택들 너무 열악하죠? 좀 깨끗한 집에 가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주목적 아닙니까? 근데 나는 임대료 지원해줘도 요 주택이면 충분하다. 더 큰 거 필요 없다. 그런 사람들은 돈이 남으니까 어디로 가요? 다른 재화를 더 많이 구입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늘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공급자한테 지원해 줄 경우는 한 동 지을 때마다 원래는 100억 들어갔는데 50억만 있어도 한 동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50억 남겠죠? 그럼 옆에다 또 한 동 또 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시장에는 임대주택량이 많아집니다. 임대주택량이 많아지면 물량이 많아지면 임대료는 자연스럽게 하락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누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요? 임차인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여기 소비자한테 지원해 줄 경우는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살면 되는데 얘들한테 지원해 줄 때는 자 보세요.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는데 이것들이 여기다 갖다 지원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까지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임대 아파트 지어서 임대 사업 하는 사람한테 뭐 지원해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LH공사가 정부 투자기관 LH공사가 이런 거 많이 하죠. 임대 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보금자리 주택 같은 거 지어서 공급도 하고 국민 임대주택 같은 거 지을 때 정부에서 세금 갖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따가 공공 임대주택 정책과 맞물려 있는 거지. 물론 일반적인 사적 시장하고는 좀 곤란해요. 저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임대료 보조하지만 소비자 보조를 주로 얘기합니다. 소비자한테 지원해 줬을 때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있나 조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효과로 구분해서 임대료 지원해 주기 전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적정한 임대료가 이렇게 결정돼 있었는데 정부가 4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갑자기 시장에 임대 아파트는 딱 정해져 있는데 소비량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겠네요.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갑자기 임대료가 올라갈 수 있죠. 와, 이거 이 건 내 40만 원 지원해줬더니 가격이 갑자기 올라갔다는 얘기 임대료가. 그럼 결국은 단기적으로 소비자는 혜택을 못 받고 오히려 그 임대인 있잖아요. 집주인만 조화를 하겠네요. 집주인만 임대료만 팍팍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결국은 혜택 보는 건 누구라고요? 임대인이 혜택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인 정책이 중요하죠. 임대료가 좋아졌다. 그러면 나도 한번 임대 사업 해볼까?
나도 한번 원룸 지어서 임대 사업할까? 이런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임대료가 높으니까 좋아지니까. 그리고 옛날에 고급 주택이었는데 시간이 꽤 지난 것들, 이런 것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살려고 안 하죠. 근데 요번에 임대료 같은 게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거기다가 한 대 한 대에 낮은 저소득층한테 어떻게 해요? 네, 임대하고 자기는 새 주택으로 갈 수 있죠. 이런 것들이 하향 여가를 하는데 보통 이제 하향 여가를 통해서 공급량이 늘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요? 이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임대료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아왔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임대인들의 초과인은 좀 더 없어지면서 결국은 세입자들만 혜택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료가 원래로 돌아왔죠. 그리고 또한 40만 원 지원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혜택을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비자를 지원해주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 자 가격 보조라는 게 있고 뭐 현금 보조가 있는데 현금 보조다. 가격 보조를 집세 보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현금 보조는요. 요거는요. 소득 보조를 하는데 가격 보조는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임대료로만 사용해라 하는 것을 가격 보조를 하는 거고 현금 보조는요. 그 임대료 써도 되고 다른 용도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요. 현금 보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부 정책 입장에서는 가격 보조가 효과가 더 큰 겁니다. 니들 진짜 나 너무 열악하고 하니까 좀 넓은 지역에 살아라. 아니면 그 좀 깨끗한 데서 살아라. 이게 이제 주목적 아닙니까? 정부 정책적인 효과는 가격 보조가 더 큰 겁니다. 근데 자, 이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는 뭐가 유리하다고요? 현금 보조가 유리하죠. 나는 더 큰 집 필요 없다. 그 돈 있으면 애들 학비로 쓸랜다. 이렇게 한다면 뭐가 더 유리하다고요? 현금 보조가 유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보조의 대표적인 게 주택 바우처 제도입니다. 그래서 쿠폰을 나눠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임대인한테 내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제 임대료로만 쓰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다 해서 자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여기가 이제 사적 시장인데 이 사적 시장의 임대료 자체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소득층들이 임대료 부담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주변에다가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좀 낮은 임대료를 공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적 시장에서 해볼게요. 여기서 낮은 임대료를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떠한 효과가 있나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는 임대료가 싸고 얘는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 짓는 것들은 품질도 별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 자꾸 이쪽으로 이사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수요가 감소하는 바람에 임대료가 점점 하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얘보다 높은 한은 계속 이사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기적인 효과가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쪽으로 이사한 사람도 혜택을 보고 이쪽에 남아있는 사람도 혜택을 본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내가 아파트 갖고 있는데 이렇게 낮은 임대를 받아서 돈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라 임대사업 안 하겠다 하면서 시장에는 점점 임대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나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임대사업 안 하려는 사람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임대료가 다시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과거에 적정 임대료 못 미치는 한은 계속 나간다는 얘기죠. 다시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네요. 이게 바로 장기적인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이쪽으로 이사 간 사람만 혜택을 보고 남아있는 사람 다시 원래 상도 돌아온 거 아닙니까? 혜택을 못 보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사적 시장의 임차인들은. 그리고 시장 전체의 임대주택량은 불변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이사 간 사람이 무슨 캐나다에서 가진 않았겠죠. 우리나라에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의 임대주택량은 불변이다. 이 정도까지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